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어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육자회담 재개 문제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지요. 정상회담 뒤에 나온 공동성명은 원칙적인 언급에 그쳤고 군대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를 부인하려는 일본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중요 현안들에 대해 거의 성과물을 내놓지 못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머무른 회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무엇보다 북한 핵 문제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은 다양한 갈등이 불거지는 동아시아 정세를 안정시킬 핵심 요소로 볼 수 있는 한중 협력 기초가 불안해지기 쉽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육자회담 재개를 통한 핵 문제 해결은 우선돼야 할 겁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금요일 순서 시작하지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4대강) 빚 8조 원, 국민혈세가 아닌 수자원공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갚아야 한다. 목조 등으로 4대강이 죽을 사자 4대강이 된 지 오래입니다. 수질이 오염되고 유속이 정체되는 호수에서만 번식된다는 큰 빚 이끼벌레가 영산강에서도 만경강에서도 발견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물 부족 국가에서 새로운 치수 정책으로 이명박 정부가 내걸었던 4대강 정책은 환경이나 경제성 면에서 완벽하게 실패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4대강에 퍼부었던 빚 8조 원을 이제 국토교통부가 앞장서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에게 묻겠습니다. 4대강의 수변지역, 인근지역 개발이익으로 갖겠다는 의지는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허울 좋은 빌미였습니까? 정책 실패로 빚어진 빚을 국민이 갚아야 한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수자원공사 송재우 이사단 의장은 4대강 사업이 정부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강 주변의 국토 재창조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말로 4대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빚 떠넘기기 그만하고 스스로 자산을 매각해 빚을 갚아야 합니다. 또한 현재 명백히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로서의 권한을 버리고 물관리공단으로 지위를 바꿔 대한민국 물관리의 한 부분만을 책임지는 작은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에서 발생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빚을 국민세금으로 갚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낸 2015년 예산안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수공예 부채 8조 원 가운데 원금 일부 상환용으로 800억 원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하죠. 애초 정부와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의 빚 원금은 수공예 수익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한 바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의 기자회견장에서 함께하셨습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금요일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그 회담을 두고 양측의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굳이 이제 언론식 표현을 하자면 절반의 성공이다. 그러는데 예. 그 말은 애매하다라기보다는 양측 다 소망스러운 성공,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요 정도가 정확하지 않을까. 근데 제목 효과로는 절반의 성공. 그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우리 측으로 보자면 북한 핵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북핵 불용 이런 단어를 넣는 데는 우리는 그걸 참 소망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죠. 중국은 예전부터 고수해오고 있는 그리고 유엔이나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고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핵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었던 반면에 중국은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핵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죠. 초점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반대한다. 이런 귀절도 공동성명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북한 핵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라고 표현했었는데 올해는 확고하게 반대한다. 이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말이죠. 예. 한반도 핵무기를 확고히 반대한다라고 했으니까 그건 당연히 북한의 핵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한반도라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확고한 반대 이렇게 함으로써 한 단계 강화됐다. 좀 진전된 표현이다. 그러니까 대북 압박 효과는 분명히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에 앞서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단독 방문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외교는 거기서도 상징적 효과는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다음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일본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 언급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북한 핵 관련해서 육자회담 재개 조건을 마련했고 일본의 위안부 공동연구 어떤 또 국제 문제 전문가들은 성노예 희생자라고 표현해야 된다. 위안부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군요. 일단은 그냥 위안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위안부 공동연구하기로 한 것은 일본에 대한 공동 대응의 작지만 하나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는 고리는 마련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내용의 언급이 전혀 없었잖아요. 네. 회담 전날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확대 및 강화라는 메가톤급 발표를 해서 아시아에 파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일본 내에서도 반발 상당하지만 우리나 중국으로서는 이 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예. 바로 그 다음날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제가 물론 첫 번째 주제는 한반도 관련 문제겠습니다만 이것도 거론이 되리라고 예상했는데 의외로 공동성명 10개항에는 일본에 대해서 일자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전혀 거론이 안 됐으리라고 보진 않고요. 일본 아베 정권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는 있었을 텐데 그것을 공동성명에 담지 않기로 했다는 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만 예. 않기로 한 것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는데요. 왜냐하면 우선 일본의 집단 자위권 확대 아베 총리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이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국방장관이. 그냥 우리 일본의 사정을 이해하고 지지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되게 외교 용어는 그렇게 좀 뜨뜻미지근한 게 관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한다라는 것은 매우 강한 표현이자 이례적인 것이거든요. 그것은 미국으로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자기 돈을 덜 들여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일본을 앞세워서 미국의 군사적 이익을 관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미국은 환영한다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또 미국과 한미 군사동맹을 맺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게 현실적 입장이니까 미국이 저렇게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나온 것을 우리가 정면으로 한중 두 나라가 모여가지고 정면으로 공격하면은 미국이 볼 때 또 이건 뭐지? 한국이 이제 슬슬 미국에서 벗어나서 중국으로 붙는 건가? 이렇게 해석할 빌미를 줄 수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예. 우리는 또 그렇게 할
뭐 용기도 없고 사실 또 그게 뭐 꼭 현명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교묘한 중간자적 또는 균형적 역할을 하는 게 앞으로 우리의 숙명이자 한반도의 지정학적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만나는 한반도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숙명적인 필연적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불행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 미국 측의 입장과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어서 아마 공동성명에는 들어가지 않은 게 아니냐. 이 문제를 한중 두 정상이 가볍게 여기거나 거론하지 않았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경제협력 분야를 보니까 주목할 만한 부분도 또 있네요. 네. 간단히 언급드리자면 FTA를 연내에 타결하자라고 두 정상이 처음으로 명토 박아서 글로 써서 적시를 했습니다. 예. 그냥 뭐 잘해보자 이런 상징적 선언적이 아니고요. 이게 두 정상, 지금 두 나라가 그 국가 지도자, 이른바 국가 주석 또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이 아주 절대적인 국가들 아닙니까? 물론 중국은 집단 지도 체제를 택하고는 있지만 시진핑 국가 주석의 의중이 곧바로 뭐 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두 정상이 연내 타결하자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관련 장관들이나 실국장들은 오로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연내, 지금 그러니까 6개월밖에 남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타결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좀 의미가 있는 거죠. 대통령들이 그냥 이렇게 말해도 밑에서 그거 해보니까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자꾸 뒤집어지고 그런 나라 같으면 이런 연내 타결 첫 명시가 큰 의미를 못 갖는데 한중 같은 데서는 의미를 크게 갖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의 중국 돈 위안화 직거래 시장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이제 곧 중국의 위안화가 유로화를 제칠 것이라는 점은 뭐 거의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상당 부분 뭐 역할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기축통화, 달러를 대체하는 기축통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건 당분간 힘들겠지만 금과 달러라는 두 축을 무너뜨긴 쉽지 않겠죠. 어쨌거나 유로화보다는 훨씬 중요한 돈이 될 텐데 이것의 직거래 시장을 만든다는 것은 향후에 상당한 파급 효과이자 우리로서는 나쁜 건 아니다. 다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만져야 하는 카드다. 이게 경제적으로 꼭 명약이기만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로 봐서는 또 김치를 수출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외교 관계에서 보면은 뭐 우리나라와 중국 관계뿐 아니라 주변국인 북한 또 일본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와 중국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자 일본이 북한에 손을 내민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어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날 일본 아베 총리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대북 공조 제재라고 해서 그러니까 북한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함께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중국도 심지어 거기에 공동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 일본이 이탈했죠. 이것은 뭐 지난달에도 한번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실히 했다는 건데 북한이 일본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를 다시 전면 재조사하겠다. 그동안 최초의 문제가 되었던 12명 중에 사망한 8명 뺀 나머지 4명에 대한 재조사는 물론이고 그 4명 이외에 납치 의혹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반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문제 때문에 고이즈미 전 총리가 북한을 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으니까요. 일본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북한이 납치 피해자 조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예. 그러니까 일본 아베 총리가 그 실효성을 인정할 만하다. 진정성이 담겼다라고 보고 경제 제재를 풀므로써 북한의 김정은에게 선물을 주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북한과 일본의 접근은 한반도 동북아 국제 질서에 상당한 변화를 당연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접근에 대한 상대적 포석이자 북일 수교 또는 북미 수교 전 단계로 갈 수도 있는 가기에 따라서는 말이죠. 지금 아베 총리의 행보가 거침없지 않습니까? 예. 아주 국내의 지지도와 일본 전체의 우경화를 주도하면서 또 그것을 바탕으로 거침없이 대중국, 대북한, 대한국 관계 등에서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렇다고 보면 북일 수교도 좀 임기 중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북한은 여러 가지로 일본과 수교를 함으로써 얻은 게 훨씬 많아지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한편이고 한국, 중국, 한국, 일본, 미국이 한편인 그런 체제로 3대3 균형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깨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북한은 북핵과 대일본 수교라는 두 가지 카드를 병행해서 쓰게 되니까 훨씬 지렛대가 많아졌다고 할까요? 투수로 말하면 구사할 수 있는 볼의 종류가 포크볼도 있고 직구도 있고 커브도 있다는데 여러 가지로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당연히 면밀히 고려해야 할, 그러면서도 어느 한편으로 쉽게 결정 내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점에서 신중하고 힘듭니다. 지금 마침 박근혜 제2기 이제 외교안보팀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미 청와대 실장은 임명이 됐고 진행이 될 텐데 장관들. 그 2기 내각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력 또는 국제적 감각 또는 국제 정무 대응 능력의 시험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서울 동작을에 파격 공천을 하기로 했는데 당내에서 반발이 또 예상이 되네요. 네. 서울 동작을은 지금 이번에 전국에서 15개 치러지는데 서울은 딱 여기 한 군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울이 이름 자체가 서울 특별시기도 하지만 정치적 의미는 더 커지는 거죠. 15개 중에 서울은 딱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여야가 모두 사활을 걸고 거물을 낸다. 근데 거론되는 거물들은 나는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치고 그래서 누가 갈까로 굉장히 많은데 일단 새누리에서는 아직도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내겠다고 아예 공개적으로 작정을 하고 스토커 행세하겠다 그러면서 윤상현 공천권 맡고 있는 사람이 쫓아다니고 그러고 있잖아요. 예. 김문수 지사는 다시 한번 안 나오겠다고 말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의당, 야권에서도 노회찬 전 의원은 대중적 인기와 득표력을 확실히 갖고 있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동작을 출마설이 계속 나오곤 있어요. 아직 정한 건 아니지만. 예. 그 과정에서 누가 후보로 나오느냐, 새정치연합, 그게 관심이었는데, 안철수 공동대표의 최측근인 금태섭 변호사는 아예 주소지를 이리 옮기고, 자기는 여기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여론조사니, 당내 경선 이런 거 거치면 사실 누가 되기도 힘들고, 안철수 라인은 당내 무슨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신으로 전략 공천돼야 된다. 즉, 예비고사 없이, 나 금태섭이를 바로 공천해 달라라는 시위 내지는 압박성으로 미리 주소지도 옮기고 기자회견도 하고 신문 텔레비 이런데 라디오 이런데 나가가지고 자기로 돼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야 정말 금태섭한테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찬반이 많았는데 반대가 좀 많았죠. 그런데 어제 아주 갑작스럽게 민주당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고향인 광주에 나가겠다고 광주의 선거 사무실까지 열었던 기동민 씨. 이 사람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자 굳이 말하면은 김근태 의원 계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은 박원순의 오른팔 정도로 통합니다. 예. 박원순 시장 때 정무부시장을 한 것도 있지만 그 캠프에서 열심히도 했고 코드도 상당히 맞다고도 알려져 있거든요. 기동민 씨를 급거 이동 배치한 거죠. 그러니까 태평양에 가 있던 무슨 배 군함 하나를 갑자기 대서양이나 인도양으로 휙 갖다 놓은 겁니다. 예. 그것을 놓고 과연 왜 이렇게 급하게 사람 하나 지역 바꾸는 게 무슨 장기판에서 차를 어느 줄로 갖다 놓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고도 따지고 하는 건데 왜 그랬냐 반발이 많을 텐데 그거 갖고 말들이 많은데 지금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입니다. 수서경찰서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내부 폭로하면서 용기 있고 양심 있게 폭로했던 그러다가 사직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있지 않습니까? 예. 권은희 씨가 광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권은희 씨를 광주 광산에 투입하기 위해서 거기는 비워두고 기동민 씨를 이리 옮겼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요것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는 이런 말 했어요. 중진은 어려운 곳에서 헌신하고 경쟁력 있는 곳은 신진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기동민 씨 전략공천 결정에 대해서 말이죠. 예. 앞에 말은 알아듣겠어요. 중진은 어려운 곳에서 헌신하라.
근데 경쟁력 있는 곳은 신진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우리 정승조 앵커님 이 말 이해가 갑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경쟁력 있는 신인은 이러면 몰라도 경쟁력 있는 곳이라는 말은 저는 이건 비문법적 표현이기까지 하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뭐 본인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제가 시비 삼을 바는 없죠. 뭐 순간의 실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애매모호한 표현을 하면서 이제 기동민 씨를 그리 갖다 놓은 이유가 이거다. 즉 박원순 효과로 여기서 이겨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동작을이 예전에 정몽준 의원이 국회의원 하던 데인데 서울시장 해보겠다고 저 의원직 사퇴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떨어져서 공석이 돼서 치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번 6.4 선거 때 박원순 후보가 정몽준 후보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정몽준 후보는 자기 지역구인데도 박원순 후보에게 진 거죠. 그만큼 동작을은 야당에게 선거하기 좋은 곳이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6.4 선거로부터 불과 50일 후에 치르는 선거니까. 그런 거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당장 반발이 여기에 당협 이제 지역위원장이라고 옛날로 말하면 지구당 위원장을 쭉 해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동준 씨라고요. 자기는 그동안 양보만 3번을 해왔다 이거예요. 정동영 전 상임고문이 갑자기 정몽준하고 붙다고 했을 때도 양보했고 그 뒤에 이계한 씨, 그러니까 안철수 이계한 씨가 나왔을 때도 이제 양보를 했는데 요번에 또 나보고 양보를 하란 말이냐. 더군다나 기동민과 나는 20년 친구다. 그런데 20년 우정을 이렇게 당이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깨트려버리면 이거 폐륜이다. 막 이렇게 노발대발하면서 나 이러는 당에 있기 싫다. 탈당하고 무소속 나가겠다. 뭐 이렇게까지 항상 공천 떨어지면 이런 말 하기는 하는 건데 이 사람 굉장히 서운할 만하긴 합니다. 게다가 여기에 노회찬 전 의원도 만약에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 여긴 정말 예측 불허의 곳인데 야권 후보 성향이 확 분산됨으로써 더군다나 노회찬이라는 강력한 강자가 이곳에 온다면 결과적으로 새누리에서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어부지리 효과가 예상이 되죠. 막 이렇게 돌아가니까 정세균 상임고문은 당 지도부의 독선이 도를 넘었다. 이 사람 원래 잘 웃고 말 이렇게 세게 함부로 잘 안 하는 사람인데요. 아주 직선적으로 한마디 했더라고요. 앞으로도 며칠간 좀 부글부글 끓을 것 같습니다. 또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